오피스텔은 106063, 106063, 106063 이거 꼭 외우셔야 합니다. 끝이에요 이게. 어우 지겨워. 차차홈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홈즈 차승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어떤 또 영상을 한번 여러분께 제작해서 선보여 볼까 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파트의 대체제는 뭘까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오피스텔과 빌라입니다. 아파트의 수요가 떨어지면 빌라와 오피스텔의 수요가 높아지고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 빌라와 오피스텔의 수요가 낮아지는데요. 이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콜라와 사이다예요. 콜라가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에이 나 그냥 똑같은 비슷한 사이다 먹을래 하고 사이다 쪽으로 수요가 올라가죠. 바로 이 원리가 대체제 원리입니다. 겉모습도 내부도 정말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적용 법률입니다. 아파트는 여러분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가장 크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법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법에서 열거한 건축물의 용도가 무려 29가지나 되는데요. 이 29가지의 용도에는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 여기에 업무시설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주택법은 뭘까요? 주택법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 내에서 주택 부분만 따로 더 심도 있게 규제하고 있는 법을 말합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 민영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기준으로 보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업무시설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여러분,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실질 사용 용도가 주거냐 업무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에서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이 영상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 혼란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좀 모든 국민이 편안해지는 그런 이 세금 좀 정책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택법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사업계획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약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그래서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아파트와 다르게 청약 통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건축물을 올릴 때 이 건축물 안에 여러분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가 섞여 있어야 하고 해당 건축의 연면적의 비율이 주택 연면적 총 합계의 90% 미만이면 위에 언급드린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건축 허가 대상이 됩니다. 복잡하게 길게 가지 말고 빨리빨리 지어서 공급하라는 얘기죠. 앞전에 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오피스텔이 섞인 곳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까다로운 청약 조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적용되는 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택법은 주거 중심 생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 입주 및 편의시설 확충, 조경 등 필히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업무시설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열거드린 주차 공간, 입주 및 편의시설, 조경 등이 꼭 필요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대단지로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오피스텔은 상업지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굉장히 비싼 땅에 올라서게 됩니다. 두 번째, 취득세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세금 문제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세금이 워낙에 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드린 게 또 내용이 차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에 있어 취득세 부분이 좀 빠질 수가 없어서 오늘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언급해드리고 참고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거래, 무상거래, 원시취득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오늘은 유상거래 중 매매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뉘어져 있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고 취득세를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산정 방법은 먼저 과세표준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 즉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지가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나라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곱하면 바로 취득세율이 나오는데요. 여기 취득세율에는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합이 최종적인 취득세가 됩니다. 주택거래의 경우 일반 과세와 중과세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에 바로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일반 과세는 취득가의 기준 구간이 총 3개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 또 평형대별로 세부적으로 2구간씩 나뉘어져서 총 6개의 구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취득세 기준 1%에서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게 되면 총 1.1%에서 3.5%가 적용됩니다. 중과세는 여러분 따지는 게 더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세를 더 중하게 할 거니까 당연히 따져야겠죠. 뭘 따지냐면 먼저 당신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사단입니까? 뭡니까? 부터 해서 당신은 집이 몇 채입니까? 혹시 다주택자이십니까? 너무 부럽네요. 그러면 당신의 집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투기과열지구에 있습니까? 그 밖의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당신의 집은 80제곱미터의 초과입니까? 이하입니까? 이 모든 걸 다 따져서 정말 무시무시한 세율이죠. 8%에서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부가세도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주택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나의 컨디션을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현행에 따라 특례세율도 있고 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가구 몇 주택인지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체크하셔서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외 부분 토지, 건물, 공장 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은 단일 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So simple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업무용으로 쓰시던 주거용으로 쓰시던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겠다 한다면 취득세율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외우세요. 임대 의무기간 10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의 수도권 기준 6억 이하, 수도권 외지역 3억 이하, 총 풀면 106063, 106063, 106063 이거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보통 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건 그냥 유선 상담 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6063 기준 이상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강남구청 세무과에다가 전화해서 다 물어봤어요. 취득세 표준 세율만 놓고 보면 와 진짜 오피스텔 4.6% 너무 사악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1가구 1주택에게는 정말 사악한 세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주택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취득세 결정을 할 땐 나의 컨디션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 보유 현황과 재정 능력 그리고 자산 운용 계획에 따라 득과 실이 될 수 있으니 꼭 필히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추가로 오피스텔 최초 분양 후 일반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셨을 때 나중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또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건물 분의 10%를 차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시는 게 여러분 분양가액이 10%가 아니고 건물 분의 10%입니다. 정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 혜택이 없습니다. 임대 목적이 아닌 이제 나의 업무 시설로서 사용을 하실 때는 사업이 면세 사업이라면 또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피스텔은 취득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가 나이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은 세무사님들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한 과목이 세법이었거든요.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그 세금 부분만 공부를 하는 건데도 너무 어렵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세법은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촉각을 좀 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세무사 분들 와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완전 리스펙해요. 이거 어떻게 공부하셨나?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상담은 꼭 여러분 세무사님들께 꼭 하세요. 혹여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법인세, 막 종합소득세 막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전화를 그냥 확 끊어버릴 테니까 내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부동산 관련 세금만 공부를 했고 그 이상은 몰라요. 쉽게 말해서 총세법이라는 깊고 넓은 호수에 소금쟁이랄까? 표면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애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에게 꼭 하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이건 제 사심인데요. 제가 주변에 아는 세무사가 없어가지고 좀 세무사 분들 중에 제가 긴히 협력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 영상을 보시고 나 세무사인데 한번 연락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비즈니스 메일이나 차차홈즈 번호로 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겨우셨죠? 세금 얘기? 끝났어요. 끝났어. 더 말할 것도 없어. 제가 아는 것도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지겨워. 세법은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촉각을 세우고 좀 보셔야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은 저항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국민이 좀 예측 가능한 세금의 비율이 딱 정해져서 객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무슨 우는 아이한테 사탕 주듯이 막 바꾸니까 솔직히 좀 짜증나요. 좀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의 사용 용도입니다. 아파트는 주거 부분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 시 제한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좀 가변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면적입니다. 면적 산정 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 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면적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은 여러분 저는 이거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보일러 돌아가는 면적. 이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진짜. 그 주거용으로 실제로 여러분께서 발을 딛고 생활하시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용 면적은 주거용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주거용 공용 면적은 우리 집을 진짜 진출입할 때 필요한 그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엘리베이터, 계단실, 복도, 현관이 여기에 해당되고 기타 공용 면적은 쉽게 여러분 그냥 우리 집 바깥에 있는 공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시설, 관리사무소, 주차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공급 면적 많이 들어보셨죠? 공급 면적은 앞서 설명드린 전용 면적과 주거용 공용 면적이 합쳐진 면적입니다. 계약 면적은 전용 면적, 주거용 공용 면적 플러스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합쳐진 면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면적 말 그대로 서비스 아파트의 발코니 공간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전용 면적을 얘기하기보다 공급 면적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84 타입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은 25.7평인데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31평에서 33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아파트는 공급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산정하고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을 분양 면적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전용 면적과 주거용 공용 면적만 합산하는 아파트와 달리 전용 면적, 주거용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합쳐진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전용률 면에서 아파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이 조금 더 작게 느껴지게 되죠. 여기에 건축법과 주택법 적용에 따라 발코니 설치가 합법이냐 또 불법이냐가 됩니다. 건축법상에서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가 없고요. 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면적도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면적이 넓어 보입니다. 추가로 여러분 안목 치수와 벽체 중심선 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안목 치수는 말 그대로 벽과 벽 우리 눈으로 딱
돋보여지는 치수를 의미하고요. 벽체 중심선 치수는 우리 안목 치수와는 다르게 면적 한 줄이 벽체의 중심까지 닿아서 이렇게 산정되는 치수를 의미합니다. 2015년 이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치수가 재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보다 평수가 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오피스텔의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안목 치수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걱정을 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급드린 이유는 단독주택은 여러분 벽체 중심선 치수로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께서 좀 쉽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입니다. 돈 써야죠 이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수도권 오피스텔의 경우 LTV 비율이 높습니다. 뭐 최대 70%까지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보다 대출 가능 비율이 좀 높은데요. 하지만 아파트처럼 장기 대출은 또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대출 또한 세금처럼 꼼꼼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은행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대출도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정말 상이하게 달라지고 대출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도 달라지죠? 꼭 은행에 가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하이엔드라는 새로운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엔드라는 새로운 장르의 주택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 하이엔드보다는 좀 합리적인 구조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개인 분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높여서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100%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혹은 이제 앞으로 또 들어설 하이퍼엔드, 하이엔드 상품이 어쩌면 좀 지금 이 기류가 마지막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당분간 또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향후에 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아 정말 높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에 맞는 컨디션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가진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기도 했죠.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듯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땐 대체재 상품인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지만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시에는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수요가 또 감소하게 됩니다. 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생겼던 그리고 또 앞으로 생길 하이엔드 상품이 과연 어떻게 자리 잡을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고 오피스텔은 수익형으로서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므로 생긴 건 비슷하지만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가치 판단 기준 그리고 재원에 맞춰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부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다루고 있고 하다 보니 오피스텔 관심 있으신 분들 제 영상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대체 뭘까라는 사사로운 저의 궁금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명확한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저도 그 댓글의 의견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왠지 꽃피는 봄날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 편집이 사실 집 소개하는 편집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운 날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황사 조심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